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도 이제 2월 마지막 주인데, 이제 목요일 날 포항에서 이제 바코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은 이렇게 포항 바코디를 마지막으로 하고, 3월 달에도 이제 바코디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일정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우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다이어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박포디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삼성 출첵하면서 혹은 삼성 출첵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신지 많이 여쭤보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살은 어떻게 빼는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바른 자세와 다이어트가 어떻게 연관이 있고 그리고 운동법까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 걱정 많이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살을 과연 어떻게 뺄 것이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겹다라고 하시던데, 다이어트, 이걸 이제 자세와 이제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세에 관련돼서 한 이제 논문에 따르면, 앉은 자세가 구부정할수록 목의 관절 가동 범위가 적고, 앉은 자세가 바를수록 목의 가동 범위가, 관절 가동 범위가 커졌다고 해요. 이처럼 이제 자세에 따른 관절 가동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자세가 관절 그리고 근력 사용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우리가 나쁜 자세를 이제 가지게 되면 계속 쓰던 근육만 쓰고 안 쓰던 근육은 계속 안 쓰게 되겠죠. 그렇게 쓰던 근육은 계속해서 점점 짧아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근육이 짧아져 있으니까 움직임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비단 목뿐만이 아니라 현재 있음으로 인해서 등도 마찬가지일 거고 허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골반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 우리의 몸을 신경이 지나는 한 통로라고 이제 비유해 보면 자세가 바를수록 통로를 통과하기가 원활해져서 근육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반대로 자세가 구부정하다면 신경이 통로를 지나가기가 어려워져서 근육 사용 범위도 적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게 되겠죠. 바른 자세가 이제 살이 빠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뭐 내장기에서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면서 그러한 것도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몸의 근육을 잘 사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자세가. 그래서 바른 자세가 익숙해질수록 몸의 근육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체형 관리에 도움을 줘서 점점 슬림한 몸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몸의 이제 근육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근육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칼로리 소모도 많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늘은 체형 말고 이제 복부, 이제 살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체형적으로 머리가 앞으로 빠지고 굽은 등이지만 복부 지금 어때요? 배가 나와 보이죠? 엉덩이 위치가 앞으로 빠지면서 배가 더 나와 보이고 복부 근육은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엉덩이를 뒤로 빼게 되면 같은 모델인데 배를 내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바른 자세라고 하는 귀선상에서 어깨 중심, 골반 중심, 복숭아뼈까지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게끔 서 있으니까 배가 들어가 보이죠. 이렇게 외형적으로 장점도 분명히 있고 50kg의 여성 기준으로 일반 자세에서는 이제 10분당 12칼로리 정도 소모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바른 자세, 여기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러한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은 10분에 14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돼요. 이 킬로칼로리가 뭐가 그렇게 큰 차이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16% 정도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나쁜 자세를 하게 되면 10분에 10칼로리 정도. 그러니까 일반 자세에 비해서 이제 17% 정도, 16%, 17% 정도 낮게 소모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바른 자세와 나쁜 자세 간의 칼로리 소모는 4칼로리 정도 나는데 이게 10분에서 4칼로리라고 해서 이제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24시간 동안 내가 바른 자세를 한다라고 봤을 때 바른 자세로 24시간을 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6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리고 나쁜 자세로 24시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면 1440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물론 분명히 자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계산하기 쉽게 24시간으로 기준으로 나눴을 때 거의 한 600칼로리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600칼로리를 우리가 빼려고 하면은 달리기를 1시간 40분 동안 해야 돼요. 달리기를 1시간 40분 동안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른 자세를 습관화 들이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선 자세에서 기준이고 앉아 있는 자세에서도 우리는 일반 자세, 바른 자세, 나쁜 자세 구분을 했을 때 앞에서 봤던 선 자세와 비슷하게끔 칼로리가 소모된다라고 해요.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이고 걸을 때는 이제 일반 자세에서 10분에 24kcal, 바른 자세에서는 10분에 38칼로리, 거의 한 46%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걸을 때는. 나쁜 자세에서는 이제 10분에 20칼로리 정도. 38칼로리와 20칼로리.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돼요. 보통 이제 운동 뭐 하세요라고 많이 제가 물어보면은 거의 뭐 걷는 거 많이 해요 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1시간 동안 우리가 바르게 걸었을 때 228칼로리, 나쁘게 걸었을 때 120칼로리,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걷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걷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시선은 15도 정도 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왼쪽의 모습 보면 어때요? 땅에 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밑을 보고 있죠. 시선 위치는 정면 위치에서 한 15도 정도 위를 봐야 되고 어깨를 펴서 등 근육을 충분히 써주고 팔도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던데 너무 많이 움직이시라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씩 앞뒤로 이렇게 스윙이 나야 돼요.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팔을 뒤로 빼는 과정에서 우리는 등 근육을 더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왼쪽처럼 팔을 안 움직이는 것도 좋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 발목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걷는 거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발목을 잘 쓰면서 걸어줘야 돼요. 발목이 한쪽 발목이 이렇게 올라오고 밀고 올리고 밀고 이런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은 발목이 뒤꿈치가 닿고 앞이 들려 있죠. 근데 여기 왼쪽에서 보면 어때요? 약간 같이 닿죠. 지금 보는 것처럼 뒤꿈치가 닿고 발목을 올려서 위가 앞이 들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닿으면서 걷는 분들도 많던데 발목을 계속 쓰고 보폭을 크게 걸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를 하게 된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많이 가 있어요. 체중 중심 자체가 지금 여기 보이는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여기 초록색 선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이분도 어때요? 배가 많이 나와 보이죠.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와 보이는 분도 있고 뺑니라고 해서 여기 밑에가 이렇게 꺾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이로 계속 지방이 끼게 돼요. 몸에 이제 근육이 적을수록 배에 지방이 더 많이 끼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른 자세를 함으로 인해서 칼로리 소모를 늘리고 근육을 잘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나쁜 자세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배에 지방이 더 많이 끼게 되더라. 이렇게 몸이 이제 지방이 배에 많이 끼는 해부학적인 특성으로는 우리 몸은 다 보호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중요한 기간에. 뇌가 중요하니까 두개골이 뇌를 보호를 하고 있고 척수가 중요하니까 척추, 단단한 척추들이 척수를 감싸고 있고 심장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골, 갈비뼈가 있죠. 근데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부로 근육이라든지 지방을 보내서 이 부분을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근육이 만약 적으면 계속 지방이 끼이게 되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제 아이를 기준으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최근에 본 중1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자기는 살을 좀 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상체가 되게 말랐거든요. 근데 넌 별로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왜 살을 빼고 싶어 하니까 종아리가 자꾸 붓고 뭉치고 커진 느낌이래요. 그래서 종아리 살을 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선 상태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니까 선 상태에서 이 학생처럼 엉덩이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서 봤던 백리처럼 이렇게 서 있었어요. 엉덩이가 앞으로 가고 무릎 관절은 뒤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어때요? 제가 앞에서는 복부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앞으로, 앞으로 간 골반을 뒤쪽에서 잡아주기 위해서 허리 근육은 많이 경직되게 되고 종아리 근육도 많이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경직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종아리 근육이 계속 뭉쳐지면서 두꺼워지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도 일단은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고 이제 자세를 좀 바르게 하는 거 먼저 알려주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자세가 틀어지면서 무게 중심 위치가 변하면서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쳐져서 종아리 근육이 더 두껍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종아리 살을 빼기 위해서라도 자세를 바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른 자세 전, 바른 자세 후. 지금 보면 골반이 앞으로 많이 갔던 게 뒤로 많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종아리도 자세히 보면은 조금 슬림해진 느낌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 부어 보이는 살 같은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게 되죠. 앞에서 말했던 근육을 계속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몸무게가 늘어났는데도 배가 조금 슬림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몸무게는 늘었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다운된 후기도 있고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이즈가 많이 떨어지고 내가 부종 그러니까 부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내 체형이 점점 슬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다른 분들도 여기서 만약에 내가 더 추가로 더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이렇게 슬림해졌어요. 근데 난 여기서 조금 더 몸무게를 줄이고 조금 더 슬림해지고 싶어 한다면은 당연히 먹는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병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운동 하나 알려드릴 건데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어떤 걸까요? 제목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운동은 자살 점프, 악마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버피 테스트 혹은 버피라는 운동을 설명할 때 이러한 소개 글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살 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버피 테스트는 흔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선 상태에서 손바닥 짚고 다리 뒤로 뻗고 다리 앞으로 가져오고 바로 서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건데 버피 테스트는 이제 1930년
미국의 생리학자인 로얄 H. 버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운동 방법이에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자기의 이름을 딴 버피 운동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름에 테스트가 들어간 것만 봐도 알다시피 체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 해군의 체력 수준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채택이 되어서 사용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군인들의 체력을 테스트할 정도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힘든 만큼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음, 어, 체중 감량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제가 앞에서 소개글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알다시피 감량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짧은 시간에 칼로리를 소모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체력 소모가 큰 운동인데, 버피 테스트를 100개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칼로리 소모량을 나타낸 거거든요. 70kg인 사람 기준으로 이제 100개를 했을 때 240에서 360 칼로리. 같은 이제 7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간 수영만 했을 때 110 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쉬지 않고 수영을 하게 되면 이 100개 한 거랑 유사하다. 수영 말고 이제 줄넘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 30분 정도,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를 해야지 이 정도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런데 버피탭을 좀 아시는 분들은 100개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길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요. 그러면은 앞에 제가 이제 수영이라든지 달리는 것보다 확실히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죠. 그래서 빠르게 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외국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보면은 스쿼트, 맨몸 운동 많이 하죠.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이러한 맨몸 운동들보다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를 한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렇게 근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유산소성 전신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몇 번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아, 나는 저런 몸 가지기 싫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몸을 가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건강한 몸을 가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버피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스쿼트, 팔굽혀펴기, 점프와 같은 동작들을 추가로 수행하면서 코어 근육, 그리고 상체와 하체에 있는 근육들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버피 테스트 하나만으로 분살 없는 탄탄한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신체 모든 부분을 이제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도 균형 잡힌 몸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게 되고 아까 앞에서 봤던 약간 스웨이백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게 돼요. 스웨이백이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이렇게 엉덩이가 앞으로 빠져 있어서 배가 나와 있는 이러한 체형들. 코어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늘어난 근육 사이로 계속 지방이 끼면서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분들도 버피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리를 빼는 과정 뺐을 때 엉덩이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엉덩이가 일자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제 이상적인 자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발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복부,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세를 바로 잡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는 심폐건강 기능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법 테스트는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 횟수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반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개수가 더해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이 턱에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이루어주고 신진대사를 향상시킬 수 있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심폐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뭐 이제 협심증이라든지 심장의 기능 이상 유무를 보기 위해서 운동부하라고 하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제 심장에 이렇게 자극이 체크하는 장비를 붙여서 이제 트레드밀에서 달리게 되는 운동부하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부하 검사를 굳이 시간 내서 돈 들여서 안 하더라도 버피 테스트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도 내 심장 기능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8주간 버피 테스트 운동이 신체 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신체 질량 지수와 심폐지구력 그리고 유연성도 늘었대요. 그리고 근지구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국내 논문이었고 이거는 외국의 논문인데 1996년에 유산소 운동과 버피 운동을 6주간 훈련을 시켜서 그 차이를 분석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산소, 트레드밀에서 산소를 끼고 달리는 거랑 버피 테스트 운동을 한 거랑 해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옆에 있는 게 유산소 운동을 한 거, 밑에 있는 게 이제 3분 동안 버피 테스트를 한 건데 이 기준선에 맞춰서 이러한 그래프들이, 점선들이 다 비슷하게 몰려 있죠. 이거는 그냥 유산소 운동을 그 뭐냐 버피 테스트를 3분간 많이 할수록 유산소적인 섭취도 많이 하더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결과거든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버피는 이제 이건 또 외국에서 가져온 건데 심혈관 건강이 좋은 지표가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제 표준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3분 동안 버피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폐 건강이 높아져서 심장 질환 위험이 감소한다는 내용.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심폐 건강을 측정을 했을 때 이러한 심폐 건강이 높을수록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낮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버피 테스트를 많이 할수록 관상동맥과 같은 심장 질환의 위험도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횟수도 중요한데 이제 2019년에 인간운동학회지라는 곳에서 발표한 테스트에 따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3분 동안 진행을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에는 47개에서 66개의 버피를 평균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37개에서 60개 정도의 버피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분 동안 내가 몇 개 하는지 체크하셔가지고 이 정도 수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체력을 테스트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실무에 맞춰서 이제 체력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소방관 테스트 하는 것도 10종목이 이제 선정이 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버피. 버피 테스트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제 지표로 표준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버피 테스트도 체력 평가의 항목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근지구력과 질병, 위험 및 기대 수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팔굽혀펴기를 이제 41개 이상 할 수 있는 소방관이 10개 미만을 할 수 있는 소방관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96%나 더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트레드밀 테스트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운동부하 검사라고 해서 마스키고 하는 그러한 테스트보다 심장질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버피 테스트를 통해서 심폐능력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30초 동안 버피는 민첩성과 균형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어요.
그러니까 30초 동안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최대한 빠르게 하게 되는데 빨리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들이 이런 순발력, 민첩성들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순발력, 민첩성도 키워지게 되고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해보게 되니까 앞뒤로 막 흔들리게 돼요. 균형을 제대로 못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균형 능력도 좋아지더라. 이것도 정확한 범위에 대한, 개수에 대한 표준이 없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16개 이상, 30초 동안 16개 이상을 해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12개 이상을 해야 한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30초 버피도 한번 해보시고 3분 버피도 해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제가 집에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등짓고 뒤로 뻗고 바로 서는 이러한 자세로 하시면 되세요. 했을 때 엉덩이가 잠시만요. 엉덩이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꺾여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일자를 맞춰 주려고 하셔야 돼요. 허리가 너무 꺾이거나 머리가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 일자를 잘 맞춰서 해주시면 좋고 이게 이제 일반 버피 그다음 만약에 난 좀 더 강도 높여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굽혀펴기랑 점프까지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강도 높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둘 다 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팔굽혀펴기만 한번 하시고 아니면은 점프만 하시고 이렇게 끊어서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연초부터 유산소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밖에서 좀 많이 달리기 운동을 하는데 매번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처럼 뭐 눈이 온다거나 제가 이제 애가 있기 때문에 애를 놔두고 또 밖에 나서 뛰게 되면 와이프 눈치가 보이는데 그럴 때는 저도 이런 식으로 집에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쪽 다리씩 한 다리 뻗고 한 다리 뻗고 한 다리씩 가져. 얘가 갑자기 특별 출연을 했는데 아무튼 한쪽 다리씩 이렇게 뒤로 뻗고 가져오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체력 수준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일반 버피,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일반 버피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이제 빌라, 이제 층간소음 걱정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소음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체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분이 이제 기네스 기록 세운 거거든요. 이분은 1시간 동안 버피 테스트를 700개 했대요. 715개. 이분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서 여기 테이프 붙여서 여기에 손을 짚어야 한다. 그리고 발이 이 범위 뒤로 빠져야 된다. 그리고 기네스는 기록이 돼야 돼서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서 가슴까지 대고 일어나는 걸 테스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여성분들도 잘 할 수가 있는 운동이니까 내 체력 수준에 맞춰서 계속 연습하시면서 건강하게 이제 심폐 체력도 좋아지시고 체형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살신성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날 정도로 또 집에서 이렇게 직접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버피 테스트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SNS 하시는 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면 제 계정에 보면 제가 버피 하는 영상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주 노멀하게 이런 낮은 레벨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정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효과를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으로 소감 좀 남겨주시고요. 저도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 예, 시간이죠. 예, 스쿼트 자세를 또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동 중이신 분들은 꼭 같이 우리 스쿼트에 참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울산 남구점은 왜 안 일어납니까? 예, 스쿼트 할 건데. 예.
자, 이제 스쿼트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예. 이제 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오늘 새로운 한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44개 갈 겁니다. 그래서 11번씩 4세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무릎하고 허리 잠깐 돌려주시고요. 예, 워밍업 좀 하시고, 이제부터 개수가 좀 적지 않기 때문에 허리도 좀 돌려주시고, 무릎도 미리 좀 돌려주십시오. 예, 준비 운동이 중요하죠. 무릎, 그 다음에 발목도, 예,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 허리하고 무릎하고 발목을 좀 잘 풀어주시면, 예, 동작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11개 먼저 갈게요. 속도 빠르지 않게 할 겁니다. 다리 부폭은요, 어깨 넓이 정도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면 좋고, 11자, 8자,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발을 모아도 상관은 없는데, 아주 보편적으로 11자 정도가 아주 노멀합니다. 11자로 해주시고,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그리고 몸을 숙이면 안 돼요. 무릎을 살짝이라도 굽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릎을 너무 굽히면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하시다가 또 패턴을 잃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무릎 굽힘을 유지하시고, 자, 11개 먼저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쭉 펴진다는 느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몸을 너무 숙이면 안 되고요. 아홉, 열, 두 번째 11개. 하나, 둘, 11개까지만 집중합니다. 셋, 넷, 올라오면서 후, 다섯, 밀어 올릴 때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11번. 하나, 둘, 내려가면서 코어를 딱 잡고, 셋, 몸이 숙여지면 안 됩니다. 네, 몸 자세 유지. 다섯, 올라오면서 후, 여섯, 일곱, 다들 자세가 좋네요. 여덟, 아홉, 열, 마지막 11개. 하나, 11개만 보세요. 둘, 9개 남았습니다. 셋, 넷, 올라오면서 후, 후, 여섯, 일곱, 지금부터 운동입니다. 여덟, 자세 그대로 유지. 아홉, 마지막 한 개. 하나, 오케이. 자, 박수로 오늘도 기록 갱신을 하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4개를 하셨습니다. 자, 20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44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성장하신 겁니다. 호흡 조절하시고 저도 숨 고르기 좀 하겠습니다. 예, 채팅으로 또 자축을 해주신 우리 이다겸 종반사님 감사드리고요. 자, 저도 심호흡 잠깐 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출첵 영상의 이제 썸네일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출첵인데, 이걸 여러분들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인당 66일을 할 경우에는 이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또 상품이 우리 특허발이 있는 바른 자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잘 활용하시는 것도 지혜다. 신발을 벗고 신발 신고 하셔도 되고 벗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전 창업 설명회 2월 마지막 창업 설명회가 내일 화요일 27일이죠. 오후 2시부터 대구에서 이제 유종의 미를 또 거두게 됩니다. 물론 3월에 할 겁니다. 그러나 2월 마지막인 이제 창업 설명회인데요. 오신 분들의 감동 스토리를 많이 들어보면 정말 오기를 잘했다. 슬리밍고 그룹이 이런 형태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세 건강 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우리 슬리밍고의
이전 창업 설명회 꼭 한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북 포항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박포디가 또 이제 목요일 날 있지요. 일정 참조하셔서 꼭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 나아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는 그런 선구자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107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86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다산의 인력을 논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덕을 수양하지 못하고 학문으로 사리를 밝히지 못하며 의를 듣고도 전하지 못하고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의 걱정거리다. 자, 이 문장만 보게 되면 뭔가를 하지 않음에 대한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다산의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은 스스로를 뽐내기 위해 세상을 걱정하는 척 하지 말라. 어른의 근심은 과시가 아니라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보다도 이제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실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명분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어른의 책임감을 다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른이 될수록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 뭐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내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행동들은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남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에 맞는, 그에 적합한 이것은 품격에 맞는 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다듬고 또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수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남에게는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시하거나 뽐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삶을 오늘도 묵묵히 실천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한다라는 것은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첫 출발일 수는 있으나 생각 플러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하나의 공상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 그걸 현실로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정말 먼지같이 보이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이런 작은 행동들을 시간에 의해서 내가 꾸준히 할 때 그 행동들이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된다는 것은 쌓인다는 거죠. 그런 작은 미세한 먼지 같은 행동들이 내가 하는 그 행동은 결국 시간에 의해서 행동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행동은 시간과 교환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내 작은 행동들이 쌓이게 되면 내 스스로에게는 이게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 앞에 학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는 까닭은 모든 경험에서 우리는 얻음, 가르침,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를 배운다. 그래서 학습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학습 경험을 얻어야만 목표에 근접할 수가 있어요. 목표를 무조건 달성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이제 필수 불가결,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행동을 그 시간마다 쌓아낼 때 그 속에서 나는
학습하는 경험을 해야만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것은 결국 경험을 늘리는 것이다. 이걸 제가 시간 관리를 할 때 자주 언급하는 표현으로 시간 관리라는 것은 결국 행동에 따른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건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그 사건 속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느냐 이거를 행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내 이 시간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사건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그 행동을 했느냐 그게 바로 내 행태 관리죠.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고 어떤 태도로 그 행동을 했느냐 이것은 결국 행동의 퀄리티, 질을 다르게 만드는 요소예요. 자, 여기에 똑같이 취업을 한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본인이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함과 동시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제반 요소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이 사람들은 뭐 8시간이면 8시간 근무를 했는데 A가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B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B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A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도 B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추가적인 행동들을 더 함으로써 여기서 더 함으로써 근데 여기 더의 더가 끝이 아니고 이 행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더가 나옵니다. 더 하는 사람과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의 행동은 그냥 관성적으로 시키니까 시간에 때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과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일 잘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일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더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최선을 다했어. 나 정말 전력을 다했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한계는요, 내 학습 경험에 기인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봤니? 어디까지 가봤니? 어디까지 할 수 있니에 대한 메타인지에 따라서 결국은 내 한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학습 경험이 지금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게 내 일에 대한 직업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인생관, 더 폭넓게 인생을 아우르는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게 내 경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내 경험치만큼 한계가 규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뇌 기능이 있는데 그 뇌 기능은 바로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정신이라는 것을 다룰 때 우리가 뇌의학이라고도 부르고 정신의학이라고도 부르죠. 요즘에는 신경학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것을 조금 더 과학과 결합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신경과학이라고도 부르고 뇌과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정신은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이 표는 세계적인 이제 컨설턴트인 밥 프록터의 자료를 좀 인용해 왔습니다. 자,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신을 구성하는 바로 의식과 무의식 중에서 이 원에서
크기를 보시게 되면 의식이 큽니까? 무의식이 큽니까? 무의식이 크죠? 자, 무의식이 크다라는 것은 의식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했던 학습 경험 또는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내 의식을 형성했을 거예요. 즉,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내 의식이 자라났다라는 거고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정신이라고 하는 원에서 무의식이 의식보다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이 무의식은 내 생각을 얼마만큼 평소에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적인 측면, 실제 경험과 가상 경험, 실제 경험은 리얼리티고 가상 경험은 시뮬레이션이에요. 근데 가상 경험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실제 경험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학습 경험을 무조건 의식적인 노력과 내가 실제 물리적인 경험을 하는 것만이 그 학습 경험의 틀을 형성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뇌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중요한데, 특히 무의식이 중요한데, 왜 그러면 제가 무의식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습관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습관은 의식된 훈련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우리의 버릇이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해내는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의식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에 경험하는 경험의 질을 높이느냐가 중요한데, 그 경험의 질은 결국 내가 의식화시키는 그 행동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의 체계예요. 근데 이 믿음의 체계는 우리에게 모든 경험을 요구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험을 요구하는데, 내가 오늘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메뉴가 있고 아마 준비된 식자재가 냉장고에, 또는 여러분들이 약속이 있다면 오늘, 또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점심 식사 메뉴에 따라서 오늘 뭘 먹을지가 결정 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뭘 먹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갖는 거, 실제 그 음식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음식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또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내 혀에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반사적으로 침이 고일 거예요. 반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침이 고일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내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내가 생각만으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내 뇌는 착각한다라는 거고, 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 믿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내 학습 경험에는 또 한 번 그 음식을 먹은 경험이 나에게 축적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실제 그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아,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냥 내 뇌에 불가님 밑으로 그냥 메시지를 내려가세요. 던졌을 뿐이죠. 그러나 나는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경험이 내 학습되고, 그 경험이 나에게, 내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경험을 믿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암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무의식엔 암이라는 단어가 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실제 뭐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여배우 중에 장진영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장진영이라는 여배우가 희재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결국 장진영 배우는 암 환자 역할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장진영 배우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위암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배역에 혼신의 힘을 다했고 자기 자신이 희재라고 하는 캐릭터와 동기화됐을 겁니다.
그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은 희재라는 캐릭터로 분화했고 결국 그 캐릭터인 희재의 역할을 했던 장진영까지도 암 환자가 되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연기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의식을 지배하는 건 뭐다? 감정이다. 몸을 지배하는 건 뭐다? 감정이다. 결국 내가 이 감정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그 감정을 수용하고 내 뇌는 그 감정을 믿어버린다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학습 경험이 되면서 내 무의식이 어떻게 되죠? 그 감정과 동기화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지난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습관, 결국은 내 감정이 만들어내는 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유의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아침 이 시간 출첵일 들어오기 전부터 뭐 자녀분과 싸우고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들은 감정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빨리 바꾸셔야만 됩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무한한 권리를 여러분은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빅터 프랭클의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잖아요. 정신의학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니체의 말을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끝끝내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 지금 내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태도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감정은 태도라는 건데 결국 내 태도를 감정이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내 감정을 그럼 어떤 선택을 하도록 어떤 것에 더 많은 먹이를 줄 것인가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할 건데 밥을 먹을 건데도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로 밥을 먹으면 그건 독이에요. 일을 하는데도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데 일을 한다? 그건 그 일을 하고 있는 주체들에게도 독이고 당사자에게도 독입니다. 독을 먹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끼 때우면 되지. 한 끼 때우는 그 감정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결핍하게 만들고 내 삶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내 무의식에게 주문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 뇌 프로그램을 그렇게 세팅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뇌는 거대한 슈퍼컴퓨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컴퓨터인데 그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순간부터 내 뇌에는 상물질인 독성 물질이 뇌에 가득 나오게 되고 그게 내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썩은 내가 나고요. 입에서 독소가 나오고요. 그래서 독을 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의 이제 숙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독이 나만 독으로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내 주변 내가 오늘 관계에 맺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대상과 여러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독의 주체가 되고 그 주변도 독으로 가득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 감정을 어떻게 오늘 다시 다스릴까?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자라고 하는 거고 자기 경영의 끝판왕은요. 감정 관리입니다. 자기 경영의 끝판왕인 내 감정을 어떻게 지금 빨리 전환시켜서 플러스 상승 에너지로 바꾸고
마이너스 되는 감정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오늘 차단을 해서 내 감정 에너지를 보존하고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 시너지를 낼까? 더 상승 효과를 낼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우리는 우리의 좋은 감정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월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신나는 감정, 행복한 감정, 충만한 감정, 그리고 남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